안녕하세요. 인생 이교시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혼자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도 밀려오는 비참함에 다시 입을 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털어내야 할 숙제 같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리 없이 이용당하며 앓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경종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23이라는 이른 나이에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울로 올라왔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작은 중소기업에서 정신없이 일만 하며 버티던 중 제 황량했던 서울 생활에 봄바람처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팀 동료였던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참 선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서울 지리를 몰라 헤맬 때도 헤드라이트처럼 앞길을 비춰주던 자상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친정이 경상도 아주 끝자락에 있었거든요. 차로 가도 4~5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라 혹시라도 시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힘들 때 친정엄마한테 금방 달려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는 손을 맞잡으며 울먹이셨습니다. 딸 하나 멀리 보내놓고 밤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꼭 얘기해라. 엄마의 그 한마디가 서울 하늘 아래서 제가 쥔 유일한 끈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보니 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살림꾼의 부지런한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함이 있으셨지만 눈빛만큼은 늘 따뜻하셨습니다. 비록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발을 디디면 사람 사는 냄새와 특유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누나이자 제 시누이가 될 형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어찌나 밝고 활달한지 첫인상부터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낯을 가리던 제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올케. 우리 동생이 보는 눈은 있네. 하며 시원하게 웃는데 그 웃음소리에 얼어붙었던 제 긴장감이 단번에 녹아내렸습니다. 든든한 언니가 서울에 생긴 것만 같아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형님의 진가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웨딩홀은 어디로 해야 할지, 예물은 어디가 저렴한지 전혀 모르던 저를 위해 형님은 늘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말마다 제 손을 잡고 종로며 청담동이며 발품을 팔아주었죠. 드레스를 고를 때도 웨딩홀 계약서를 쓸 때도 형님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조건을 따졌습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어두운데 다른 연출은 없나요? 우리 올케 그날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해요. 업체 담당자에게 당차게 요구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친언니가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을까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 자상함은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입덧이 유독 심해서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고 안방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형님이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손에는 커다란 반찬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더군요. 올케, 며칠 전 통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 입덧할 때 그나마 새콤한 거나 부드러운 건 좀 먹힌다며. 내가 엄마한테 레시피 물어봐서 매실장아찌 무치고 무나물 좀 해왔어. 냄새 안 나게 시켜서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입에 대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 푹 꺼진 제 뺨을 만지며 눈물 찢던 형님의 그 눈빛을 저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로 지쳐갈 때도 형님은 구세주였습니다. 지방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긴 했지만 집을 오래 비울 수 없어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 후 형님은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한솥 끓여내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우는 아이를 달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산모가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해. 그 따뜻한 배려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시월드라는 말은 다 남 얘기구나. 내게 이 사람은 시누이가 아니라 친언니 그 이상이다. 주변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시누이 복이 아주 터지다 못해 넘쳐 흐른다. 그런 시누이가 세상에 어딨어? 요즘 친자매도 그렇게는 안 해준다. 그 찬사들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는 으쓱해졌고 형님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는 제 마음속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신뢰를 넘어 일종의 부채감마저 느끼고 있었죠. 내가 형님한테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형님이 힘들 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답해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 눈먼 믿음이 가져올 파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형님의 첫 번째 부탁은 아이가 돌을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찾아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평일 오후 형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와 달리 몹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올케, 나 진짜 염치불구하고 딱 한 번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형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형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 몸이 아픈 건 아니고 사실 사업 쪽에서 자금이 잠깐 꼬여서 그래. 부끄럽네. 올케한테 이런 소리나 하고. 당시 형님은 인터넷 쇼핑몰을 작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남편과 둘이서 소규모로 꾸려가는 사업이었는데 거래처 대금 회수가 한두 달씩 늦어지면서 물건을 떼어올 당장에 자금이 꽉 막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올케 명의로 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결제 대금 밀리지 않게 내가 매달 꼬박꼬박 넣을 거고 딱 2달만 쓰고 자금 회전되면 바로 해지해서 정리할게. 정말 신용에 문제 안 생기게 할게. 약속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순진한 저였어도 어릴 때부터 명의는 절대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귀에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형님, 그건 좀. 돈 문제는 다른 가족분들이랑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러운 제 거절에 형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케 말이 맞아. 내가 미쳤나 봐. 아무리 급해도 올케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동생한테는 사업 안 풀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자존심 세우다가 내가 못할 짓을 했네. 미안해, 올케. 오늘 한 얘기는 그냥 잊어줘.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 알아볼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아이의 장난감, 부엌에 채워진 밑반찬들,
지난달 형님이 사다 준 제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 번도 제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베풀었던 형님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꺼낸 첫 번째 청이었는데 그걸 단칼에 잘라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 야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또 누나한테 잔소리하고 싸움 날까봐 나한테 조심스럽게 꺼낸 걸 텐데 하는 바보 같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결정타는 사흘 뒤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얘야, 내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너한테 참 면목이 없다만. 재현이 누나가 지금 사업 때문에 사달이 나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우는 모양이더라.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돈을 못 보태주니 늙은 애미 가슴이 찢어진다. 네가 형님 숨통만 트이게 아주 잠깐만 도와줄 수는 없겠니?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까지 목이 메어 조심스럽게 사정하시는데 시댁의 간곡한 요청을 더 이상 뿌리칠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모르게 형님과 만나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카드를 건네받던 날 형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수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가족끼리 이 정도 고비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2달은 금세 지나갔고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카드는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결제일 즈음 형님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남기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복사에 붙어넣은 듯 똑같았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 거래처 잔금이 이번 달에도 미뤄졌네. 다음 달에는 무조건 정리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양해해줘. 결제 대금은 내가 선입금 해놨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남이 쓰고 있다는 불안감이 매일 목을 죄어왔지만 대금은 며칠 늦어질지언정 어떻게든 입금이 되긴 하니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형님은 제 손에 따뜻한 커피 잔을 쥐어주며 이번에는 더 거대한 서류 뭉치를 꺼내놓더군요. 쇼핑몰 물류 계약을 대규모로 갱신해야 하는데 연대보증인이나 명예대여자가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드는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증이나 명예대여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형님, 이건 정말 안 돼요. 보증은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기존에 쓰시던 카드부터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불안해요. 단호한 제 어조에 형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맞아.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눈 뒤집혀서 올케한테 악마 같은 짓을 하려고 했네. 나 요즘 독촉 전화 받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해 올케.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우는 형님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오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듯 무거웠지만 끝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은 제 자신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형님의 무리한 청을 거절한 건 천만다행한 일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거절한 그 자리에서 형님은 멈춘 것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더 무서운 수렁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의 거절 이후 형님은 한동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평화 속에서 아이가 4살이 되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우편함을 열어보니 각종 광고 전단지 사이에 유독 이질적인 길쭉한 하얀색 봉투 서너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새로 나온 카드사 광고인 줄 알고
무심코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두었죠. 아이 저녁밥을 먹이고 겨우 숨을 돌린 밤 9시 무렵 문득 그 봉투가 생각나 겉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 전면에 굵은 글씨로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고 보낸 이의 주소는 제게 너무나 낯선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봉투 끄트머리를 거칠게 찢어 내용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기 카드 대출 및 현금 서비스 장기 연체에 따른 법적 조치 예고장. 눈앞이 노랗게 변한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빌려준 건 신용카드 한 장이었고 형님이 대금은 꼬박꼬박 낸다고 했는데 황급히 서류에 적힌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은 밤이라 자동응답기 음성만 기계적으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신이 제한되어 신호음조차 가지 않고 차단된 안내 멘트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 통화 실패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편함은 제 명의로 된 재앙의 배달 창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확인한 지 사흘 만에 이번에는 정식 제1금융권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 원리금 연체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놀랍게도 2년 전이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3천만 원. 저는 그런 거액의 대출을 신청한 적도 구경한 적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 이 은행에 온 적도 없고 대출받은 적도 없어요. 내 서슬퍼런 음성에 직원은 컴퓨터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묵묵히 서류 한 장을 출력해 건넸습니다. 2년 전 모바일 비대면 인증을 통해 제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사진,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 아주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이라는 확인서였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비대면 인증, 신분증, 공인인증서. 순간 기억의 필름이 세차게 뒤로 감겼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와 아이를 봐주겠다며 제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형님을 친언니처럼 믿었기에 휴대폰 비밀번호며 패턴까지 아무런 경계 없이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은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일상적인 틈을 타 제 휴대폰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신분증을 촬영해 대출을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금 체납 및 자산 압류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명의로 서울 시내 유령 매장 형태의 도소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수년째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원, 결혼 후엔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 회사의 바지 사장이 되어 탈세범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하얀색 연체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드 한 장. 내가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건넨 건 고작 카드 한 장이었는데 제 이름 석자는 이미 금융권과 세무서 사이에서 신용불량자, 대출 연체자, 탈세 혐의자로 난도질당해 있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고 남편이 백방으로 누나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쇼핑몰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석 달 전에 임대료 체납으로 야반도주에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서로 다른 먼 곳을 바라보며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팅팅 부은 눈을 하고 무료 법률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담담하게 훑어보더니 가슴을 후벼 파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도용을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최초의 신용카드를 본인 의지로 교부하셨고 휴대폰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관리 소홀로 노출하신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비대면 대출이나 사업자 등록 역시 본인의 묵인이나 대리권 수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형사적으로 형님을 고소하더라도 금융기관과의 민사관계에서는 이 모든 빚을 신청자님이 1차적으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이 무더운 봄날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가질 수도 없는 돈 때문에 우리 세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시댁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노후된 아파트에 갑자기 수억 원대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었다는 독촉장이 은행에서 날아왔다는 겁니다. 평생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아파트를 유일한 전재산으로 여기시던 어머니는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친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까지 훔쳐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사채를 갚는 데 썼던 것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군대에 가 있던 막둥이 시동생의 명의로도 이미 신용카드 3장이 발급되어 한도가 끝까지 찼고 시댁 친척 아저씨의 명의를 빌려 또 다른 유령 법인을 세워 물품 사기 행각까지 벌인 정황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한쪽 명의가 대출 한도 초과로 막히면 시동생 명의로, 거기가 막히면 순진한 올케 명의로, 그것도 모자라 친정엄마의 유일한 노후 자산인 집까지 갉아먹으며 거대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을 전부 파악한 날 밤 남편은 베란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아파트를 건드려. 내 마누라 인생을 망쳐놔. 누나가 사람이 맞냐.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우는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허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의 사기 행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의 입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하나 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무렵 동업자이자 오래된 친구와 나눈 통화 녹취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간 대기실에서 제가 그 녹취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형님의 목소리는 제 기억 속 자상하고 따뜻하던 그 천사 같던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냉소적인 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옳게? 아휴 말도 마. 걔 완전 시골 애라 순에 터져서 내가 조금만 눈물 짜고 챙겨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해. 서울에 친정도 멀고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불쌍하잖아. 내가 며칠 붙어서 언니 노릇 좀 해주고 반찬 몇 번 나르니까 아주 날 친언니 이상으로 생각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경계심이 없어서 세상 어떻게 살려나 몰라. 내가 뭐 부탁하면 거절도 못해. 완전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타입이지. 이번 고비만 옳게 명의로 대출 땡겨서 넘기면 돼. 나중에 걸리면 가족끼리 어쩔 거야. 설마 고소라도 하겠어?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찌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다 나올 때까지 구역질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와주며 지었던 그 활기찬 웃음이 새벽녘 입덧하는 저를 위해 건네던 매실장아찌가 친언니라 생각하고 의지하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모두 제 명의를 안전하게 도려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영혼은 완전히 바스러졌습니다. 사람의 배신이라는 게, 진심을 가장한 악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 줄 그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믿음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순간에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차가운 얼음 장벽이 세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하게 울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의 덜덜 떨리는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 시작하자.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고소할 거야. 처음에 남편은 피부치라는 혈연의 끈 앞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하나뿐인 누나인데. 고소하면 누나 정말 교도소 가야 해. 그 나약한 소리에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군대에 가 있던 당신 동생도, 평생 자식들만 보고 사신 당신 어머니도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가해자는 숨어버리고 피해자들이 평생 그 빚의 노예가 되어 피눈물을 흘려야 해? 당신이 고소 안 하면 내가 당신 누나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상대로 법정 싸움할 거야. 우리 아이 인생의 사기꾼 고모 밑에서 빚쟁이로 살게 할 순 없어. 제 서늘한 말에 남편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털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 명의와 시댁 명의로 도용된 모든 대출 계약서와 카드 명의 도용 정황,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을 취합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비극은 형님의 남편인 심해부 역시 이 거대한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른 채 본인 명의까지 털려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도 이혼과 파산으로 풍비박산이 났지요. 시어머니는 자식이 벌인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과 전 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당신이 금지옥엽 기른 딸이 온 가족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지요. 남편은 그 1년의 재판 과정 동안 거의 송장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주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며 삼키지 못했고 회사 퇴근 후 집에 오면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배신당한 슬픔보다 내 소중한 가정을 이 악마 같은 폭풍우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을 지나온 지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얽히고 설킨 빚더미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도용 범죄 사실이 재판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면서 일부 대출은 금융기관과의 긴 소송 끝에 채무 면제 판결을 받아내며 털어낼 수 있었고 도의적 책임과 과실이 일부 인정된 부분은 저희 부부가 밤낮으로 부업을 뛰고 악착같이 아끼며 매달 피 같은 돈을 입금해 상환했습니다.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날린 돈이었지만 그 빚이 모두 정리되던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그 지독한 사기꾼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풍파를 겪으며 남편과 저의 부부 금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애 시절의 풋풋한 사랑을 넘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에 칼이 꽂히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준 유일한 전우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 두 사람만큼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자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병상에서 겨우 회복해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신 시어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지 못하시던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내 평생 죄가 많아서 가장 믿었던 내 핏줄, 내 딸년이 우리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도망쳤구나. 그런데 내 며느리가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고 살려냈어. 고맙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고 내 아들 손을 끝까지 잡아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내가 걸어온 그 외로웠던 법정 싸움의 시간이 틀리지 않았음을 마침내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구치소를 거쳐 결국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하던 형님은 수감 중에도 끊임없이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감형될 수 있다. 한 번만 살려달라며 구걸어린 메시지를 보내왔고 얼마 전에는 교도소 관인이 찍힌 두툼한 편지 한 통이 저희 집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형님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편지 봉투를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변명과 핑계 혹은 눈물 어린 거짓 반성이 들어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조각조각 찢어버렸습니다. 형체가 남지 않을 때까지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진심 어린 참회이든 여전한 원망이든 이제 제 인생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음일 뿐이니까요. 저는 그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고 오직 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앞만 보고 걸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마음 깊이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친절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진심 어린 친절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원하는 것을 도려내기 위해 달콤하게 설탕을 발라놓은 가짜 친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 없이 사람을 믿고 사랑을 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 가짜 친절이 너무나 정교해서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하며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그 당연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신뢰를 악마처럼 이용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가면을 쓰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바로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인생의 절대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일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절하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 이번 딱 한 번만 내 이름이 막혀서 그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잠깐이 아니라 당신의 신용과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이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글씨까지 다 읽으시고 상대방이 재촉할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저처럼 늪에 발을 들여놓아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독촉장을 숨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세요. 속은 당신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짓밟은 가해자가 사악한 것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문 법률 상담센터나 변호사를 찾아가 객관적인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저와 남편 그리고 어느덧 부쩍 자란 우리 아이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더 이상 빚 독촉장에 가슴 졸이지 않고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와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 지옥 같은 강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픈 과거의 고백이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단단한 방패와 헤쳐나갈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2교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안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